뭐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여기 각국의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분석가들이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지표를 가지고 옥신각신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레오나라고 합니다. 저희 영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내림세를 보여서 우리 경제정책연구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저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있지만 요즘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다가 정식으로 한국과 일본 출장 요청을 했었고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주의 출장 기간에 한 주는 한국으로 또 한 주는 일본으로의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경제 분석 일을 하다 보니까 각국의 같은 일을 하는 해외 동료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제가 분석했던 지표들을 해외 분석가로 일하는 담당자들에게 공유했었거든요. 모든 담당자가 제 분석 지표 자료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 자신들 국가의 경제연구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고마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가 출장까지 다니면서 조사하고 분석한 지표 자료를 부정하는 외국 동료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아스카라는 친구였어요. 우선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은 한국과 일본의 완전한 반대 현상이 핵심이었어요.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던 경제 선진국이었는데 최근 들어 모든 지표가 하락하면서 한국에게 모두 추월당해 버렸거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 곳은 추락하고 한 곳은 부유해지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곳은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과거 항상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지켜오던 일본의 백화점들은 2019년도 무렵까지 분명 일본이 부동의 1위와 2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한국에게 역전당해 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이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던 흐름은 완만해졌지만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더니 결국엔 일본을 앞질러 한국.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백화점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죠. 항상 최상위권에는 일본의 백화점이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2022년도 들어서서는 한국 백화점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고 뒤이어 있는 백화점들도 일본 백화점이 아닌 한국 백화점들이 2위에 등극하면서 일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런 지표들을 보고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아스카 양은 노발대발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자료들이라며 부정하더라고요.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의 수준까지 따라오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면서 저에게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면서 성질을 어찌나 부리는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죠. 이번 이슈가 잠잠해지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모처럼의 휴가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혼자 집에서 휴가를 모두 보낸다는 게 좀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 오기로 했었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한국이 요즘 저희 영국에서도 워낙에 유명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아이돌 BTS를 좋아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분석가 일을 하다가
최근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었던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진 씨는 당연하게도 너무 좋다면서 한국에 오면 자신이 관광 안내자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는데 일본에 있는 아스카 양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아스카 양은 대체 언제 일본에 올 거냐면서 빨리 일본에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휴가 기간이라 저는 한국에 수진 씨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수진 씨랑 같이 그럼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가겠다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수진 씨에게 이야기했고 수진 씨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그럼 각자 일본 공항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은 다가왔고 일본의 도쿄 국제공항에서 저희 셋은 만나게 되었어요. 영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3개 국가의 아가씨들이 일본에서 뭉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스카 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만난 아스카 양은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발은 어디서 다친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난번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가 갈라진 땅이 틈에 발이 끼면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수진 씨를 보고는 잘 왔다고 하면서 목발을 짚고 있던 한 손을 갑자기 펼치더니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 유명한 도쿄 국제공항이에요. 어떤가요? 엄청 근사하죠? 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아스카 양은 워낙에 보수적인 성격이어서 일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완전 일본파예요. 그런 아스카 양을 보고 저는 속으로 정말 너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분명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을 모두 다녀왔던 터라.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만큼 알아서였죠.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저렇게 느닷없이 허세를 부리니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일본 도쿄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 씨는 아스카 양의 그런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스카 양 말대로 멋진 공항이에요. 분명 수진 씨는 자신들의 인천공항이 훨씬 더 웅장하고 수준이 압도적이라는 걸 알 텐데 아스카 양이 기분 나쁠까 봐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배도 고프고 해서 밥을 먹으러 공항 밖으로 나가 도쿄 시내로 갔었는데요. 아스카는 일본 도쿄에서 인기 있는 가정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었고 그렇게 도착한 식당에서 돈부리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돼지고기를 양념된 밥 위에 올려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양도 괜찮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식사비를 보고 옆에 있던 수진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먹은 식사비는 1인당 750엔이었는데 영국 돈으로 3파운드 정도였고 한국 돈으로는 7,500원 정도 됐었어요. 놀라던 수진 씨를 보고 아스카가 왜 놀라냐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냐며 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수진 씨는 식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인당 식사비가 평균 1만 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거의 한국의 70% 수준으로 일본의 식사비가 낮았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20년 동안 국민의 인건비가 약 60% 정도 올랐지만 일본은 2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감소했거든요. 소득 수준이 2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정말 가난해지고 있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스카 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들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했더니 다 잘못된 거라면서 일본은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고 마진율을 줄여 국민에게 저렴한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면서 목에 핏대까지 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물가 수준은 동남아시아권의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수진 씨가 함께 와서가 아니라 확실히 반대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발전되고 있음이 체감되는데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외진 국가를 가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모두 알 정도고 특히나 한국의 여권 힘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곧바로 통과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서 저렇게 더 아스카 양이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닌가 싶었네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면서 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양에게 더 이상 일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면서 조언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전 한국에 가자고 제안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TV나 인터넷에서 주구장창 보여주는 한국의 허름한 모습만 봤을 테니 더 그랬을 거란 생각에서였고 아스카 양에게 한국에 가자고 말했더니 처음엔 당황하면서 이 좋은 일본을 놔두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 자신이 뭐 하러 가서 돈을 쓰고 오냐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 깁스도 해서 불편하기도 하다며 말이죠. 옆에 있던 수진 씨가 아스카 양의 손을 잡더니 한국에 가면 자신이 멋진 곳을 자주 보여주겠다며 가자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명은 일본을 떠나 한국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도쿄에서 2시간 만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 아스카 양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티처럼 고개를 쭉 빼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스카 양에게 왜 그러냐면서 실제로 보니까 도쿄 공항이랑 인천 공항이랑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했던 질문에도 거의 정신이 반이 나간 사람처럼 믿지 못하겠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연신 놀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도 없는 나라가.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대체 이 공항 지으려고 한국이 영국에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하고 묻는 거 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하고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언제 다시 봐도 정말 웅장함이 예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다채로운 해외 사람들과 최첨 단어로 무장된 현대화된 시설들은 누가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이고 세계 어느 국가의 공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저희는 한국 공항 앞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디를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스카 양이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었어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치마를 올려보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다던 아스카 양의 다리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붕대에 압박당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에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의료 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저와 수진 씨는 퉁퉁 부어오른 아스카 양의 다리를 보고 일단 다리를 압박하고 있는 저 깁스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깁스가 다리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자들인 저와 수진 씨의 힘으론 깁스를 빼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진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카페 근처 지하도에 가면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아스카 양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는 아스카 양을 둘러매고 카페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지하도로 수진 씨와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영국인이라지만 등에 업은 아스카 양이 너무 무거웠었고 그러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면서 대체 지하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가던 수진 씨한테 지하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괜히 힘만 빼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물었는데요. 하지만 수진 씨는 카페 직원이 아픈 사람을 두고 거짓말 할 리가 없다면서 계속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수진 씨가 뒤에서 아스카 양의 엉덩이를 받쳐 올려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저는 아스카 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서는 자신의 등에 업게 하라면서 아스카 양을 도와준 건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했던지 한국에서 웬 영웅이 갑자기 등장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국인 중년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도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각국의 경제를 분석했던 저도 이건 처음 봤던 거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하철 긴급병원으로 저희는 들어가서 아스카 양의 여권을 간호사로 보이는 직원에게 보여주고는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조심히 잘 치료하시고 좋은 여행하라고 하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셨는데요.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위급한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고 했던 한국인들의 성숙한 의식에 존경하는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치료를 도와주었던 병원 의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병원에서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단순한 증상이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죠. 그때 수진 씨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잊고 있었다면서 원래 한국은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몇몇 곳에는 이처럼 지하 긴급병원이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경제 발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리를 다쳐 일본의 한 병원에서 깁스했던 아스카 양은 일본인 의사의 실수로 잘못된 방법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 하락을 넘어서 이제는 의료 수준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일본이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지나 다행스럽게도 아스카 양은 한국의 지하철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다리 깁스를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아스카 양도 통증이 사라지자 이제야 한시름 놓았는지 아리가또를 외치면서 고맙다 연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를 보면서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에 놀랐는지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네. 이건 인정할게 수진 씨 하면서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그 소리에 수진 씨는 고맙다고 하고는 웃기만 했는데 한국인도 아닌 영국인인 제가 다 아스카 양이 얄밉더라고요. 주둥이는 살아서 끝까지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후 수진 씨의 안내로 대학로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수진 씨 말로는 대학로는 대학생과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소이고 대학로 주변에는 다양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광하러 오면 꼭 오는 곳이라는 말도 했었죠. 실제로 도착한 대학로에는 예술 전시관, 작은 갤러리, 독립영화관 등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야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과 만화, 음악, 연극, 댄스 등의 다양한 문화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대학로에 도착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아스카 양이 입을 다물고 뭔가 쭈뼛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스카 양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다리가 다시 아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스카 양은 주눅이 잔뜩 든 채로 아니 원래 한국인들이 이렇게 키가 큰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스카 양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남자 키가 170만 넘어도 보통이거나 큰 편에 속했고 여자들도 150에서 160 이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대학로를 지나다니는 한국인 남자들과 여자들은 체격도 컸고 키들도 쭉쭉 빵빵하였죠. 외모나 스타일도 어찌나 깔끔한지 모델만 사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수진 씨도 여잔데 키가 168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거의 남자 키에 해당하는 키였죠. 대학로를 걸어 다니며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무렵에 아스카 양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표정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아스카 양의 모습에 너무 놀라 대체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냐며 아스카 양을 바라봤는데 아스카 양이 가리키는 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관광객들이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에 인기 있는 교복 대여 전문점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입고는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일본인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대학로 주변에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 젊은 세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 가게부터 한국의 펜시점, 한국의 의류 전문점 등등 곳곳에 일본 MZ세대들이 있었고 아스카 양이 크게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학로의 길거리 좌식 점포에서 즉석에서 한국인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가 있었는데 일본 MZ세대들이 그 장명소에 줄지어 서서는 한국인 이름을 만들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에 아스카 양은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아스카 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달래주었는데요. 아스카 양은 일본인들은 원래 일본 이름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름이란 역사와 문화의 한 일부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인의 일본 이름이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지던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을 장명하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수진 씨가 떨고 있는 아스카 양의 손을 꼭 잡아주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아스카 양이 일본인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수진 씨의 그 말에 아스카 양은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었어요. 카페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스카를 보고는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그만 울라면서 스톱을 외쳤는데 그때 아스카 양이 울음을 멈추더니 반대로 수진 씨의 손을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사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을 혐오하는 부모님 성향이 강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처럼 나왔었고 실제로 일본은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에 관해 가르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지속해 주입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일본은 젊은 세대들이 넷플릭스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진실을 일본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사실을 기반한 내용들을 습득하다 보니 예전처럼 한국을 혐오하거나 하는 풍토 자체가 일본 MZ세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카페 밖으로 보이는 저 많은 일본 MZ세대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이번 일본과 한국 여행에서 여행 그 이상의 뜻깊었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한국은요, 할아버지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요. 한 젊은 여성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소리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예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릴라입니다. 저는 현재 도시건축 설계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원래 건축학에 대해 꿈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닌데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전쟁 참전 시절의 이야기를 자주 하시며 나중에 꼭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멋진 빌딩들을 지어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셨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전공도 건축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저에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저희 할아버지와 작년에 경험했던 잊지 못할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20살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해요. 20살이라는 나이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지만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록 다른 나라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건 기꺼이 지켜내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지원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지원해서 가게 된 한국전쟁의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포탄과 총탄으로 인한 먼지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도 힘들고 사방에서 총과 포탄 소리에 매일 24시간을 거의 뜬 눈으로 경계하며 지키셨다고 하셨죠. 게다가 갑자기 중공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면 화력이 약한 한국군을 골라서 파고들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당시 중공군의 나팔 소리는 재앙의 소리였다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도 전우들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전투를 이어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사명감으로 한국전쟁에서 싸우던 할아버지는 결국 적군의 포탄 파편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의 발끝부터 무릎까지 모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끝까지 싸우고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할아버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전쟁이니까요. 하지만 한쪽 다리를 적군에게 내어주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국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오른쪽 다리보다 끝까지 전우들과 함께 싸우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며 언젠가 전우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때 함께 끝까지 싸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죠. 할아버지는 고국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음만은 늘 함께 싸우고 계셨다고 해요. 이후 한국전쟁의 승리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워만 있어야 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병원에서 아주 긴 시간을 눈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며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한국에 가서 전우들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듣던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는 어린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었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도우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아마도 제가 16살 때까지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7살이 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커가면서 할아버지의 말들이 할아버지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할아버지는 늘 외로워 보이셨고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17살이 되던 해부터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되려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희 할아버지 외에도 당시 많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함께 참전하여 한국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어.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지금의 한국이 있게 해준 과거의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은 대체 뭘 해준 거죠? 그리고 대체 누가 그걸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줬나요? 그저 남은 건 할아버지의 불편한 다리와 외로움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오셨고 현재도 연로하셔서 앞으로 남은 삶도 얼마 없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할까요? 할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희생은 그저 외로움과 쓸쓸함으로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한 해 점점 더 나이만 들어가시는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런 한국이 정말 너무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족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나절이나 걸리는 한국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녀오자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할아버지를 찾아오면 찾아왔지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밟으러 시간과 돈을 들여 가야 한다는 건 완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대학생이 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희생에 대해 한국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먼 땅을 비행해서 여행을 간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일 수 있는데 그런 여행을 한국에 가서 보내기보다는 그냥 가족이 함께 편하게 쉬다가 올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런 저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은 당연히 진행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티르키예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다시 계획했습니다. 혹시 티르키예라는 나라를 모르실 수 있으니 설명드리면 과거 터키라는 국가가 국가 이름을 티르키예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멀지 않은 티르키예로 여행을 가서 편히 쉬다 오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 가족은 짐을 싸서 티르키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도착해서 가면 좋을 장소들을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원하던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티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가족은 즉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편안한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여행은 제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던 그때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서운 굉음과 주변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은 끔찍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규모 7의 지진은 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과 우리 가족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죠. 뒤이어 2차로 또 한 번의 큰 진동과 굉음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안에는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우리 가족은 서둘러 서로를 찾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못 쓰시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실 수 없었고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부축하시려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순간 건물이 휘청이며 한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곳도 없이 사방이 막혀있는 무너진 호텔방 안에서 이 상황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뒤덮인 흙먼지의 주변은 온통 뿌연 연기인지 먼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지금 호텔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옆에서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지금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시고 앞으로를 받아들이겠다는 모습처럼 보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누구라도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저도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빨리 와서 우릴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은 살고 싶었어요.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이 여행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죠. 언제 다시 이 지진이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간절함이 닿았던 것일까요? 주변을 분간할 수 없는 흙먼지 사이로 저 멀리서 희미하게 주황색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황색의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은 우리 가족에게 괜찮냐며 구조하러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고 소리치며 다가오기 시작했죠. 멀리서 다가오는 구조대원들을 보며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혼란스러웠지만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구조대원들의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주황색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은 우리를 천천히 호텔에서 꺼내기 시작했고 어느새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신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차에 탑승했을 때 저는 안도감인지 긴장이 풀린 건지 그때부터 정신을 잃었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제 주변에 많은 구호물품들과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우리 가족을 구해준 주황색의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등에는 검정색의 선명한 글씨로 코리아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안도감인지 긴장이 풀렸던 탓인지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진은 많은 부상자와 희생자를 만들었고 소중한 사람들의 많은 것을 잃게 만든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또한 목숨은 건졌지만 완전히 안전한 상황인지 알 수 없었기에 가족 모두 대피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튀르키예의 상황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은 금방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행기도 뜰 수 없었기에 우리는 간호원들과 구조대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항상 이야기하시던 한국이 이번에는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라며 직접 한국은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한국이 잘 되어 다른 국가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피소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함께 놀라워했지만 저는 할아버지에게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며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경찰이 경찰의 일을 하고 소방대원이 소방대원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저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이지 않나요? 뭐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건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바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병원을 나서던 날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던 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우리 가족은 병원을 나섰는데요. 병원 문을 나서던 순간 저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는 주황색의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우리 가족이 나가는 길을 따라 양옆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저희 가족이 당황하여 멈춰 있던 그 순간 양옆의 구조대원들 사이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구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한국구조대의 대장은 할아버지 앞까지 걸어와서서 경례를 하며 구조대원들을 향해 소리치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 여러분, 오늘은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영웅이십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신 영웅이시며 이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튀르키예 구조에 파견되어 많은 희생을 막은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국가 영웅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님과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들은 단 한순간도 참전 용사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외쳤습니다. 전 구조대원들은 참전 용사님께 대하여 경례 한국구조대의 대장이 말을 끝내자 동시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향해 양쪽에 서 있던 구조대원들은 경례를 외쳤으며 구조대의 대장이 다시 할아버지에게로 돌아 경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70년 전 전쟁의 역사는 이제 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과거를 잊어버린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한국은 할아버지를 절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한국 전쟁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영광스러운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나서던 그날,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면서 나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민족의 정신이 우수하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K-팝, K-뷰티, K-푸드 같은 세계적으로 열풍인 문화들은 단지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다시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준 한국,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려온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들어주신 한국의 구조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타인을 돕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제가 배운 건축학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번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민족 정신이 깃든 건물들과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던 위대한 나라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이런 제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늘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다른 나라에 대한 호감을 느끼시나요? 아마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행을 갔을 때, 호감인 외국인을 만났을 때, 심지어 영화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호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외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아시아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가지 않았는데도 한국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번에 일본과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헝가리인 로시난입니다. 처음으로 아시아로 떠난 여행이라 한껏 들떴던 것과 달리 그 두 곳에서 저는 역대급으로 최악의 여행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천사 같은 한국인을 만나서 그나마 조금의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헝가리에서 아시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일본을 많이들 추천해 줍니다. 오래된 선진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는데 장소도 여행지로 딱 알맞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일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선택일 정도로 말이죠. 우선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땐 너무나도 시설이 좋아 놀랐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처음 들렀는데 변기가 자동으로 물을 내리더라고요. 심지어 일본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들은 대로 사람들이 예절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죠. 물론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대놓고 피하거나 말을 걸면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다들 자리를 피하곤 했죠.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친절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일본인들은 생각보다 과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90도 인사는 기본이고 하루 종일 시종일관 웃으면서 대우해줍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가도 창문 밖으로 3분 정도 아이 컨택하며 끝까지 인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대단한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일본인들이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이게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었더라면 이걸 느끼지 못했겠죠. 실제로 여행을 짧게 오고 가는 사람이라면 일본인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근무하신다거나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그들의 본 모습을 모두 아실 거예요. 우선 일본인들은 서로에게 민폐 끼치는 행동에 대해 거의 죽어도 마땅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이라면 일본인들의 공공장소 매너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매너를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공개 처형됩니다.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꾸중을 들었다고 해요. 로신한상은 전화 예절을 좀 배워야겠어. 그런 행동은 대체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처럼 말이에요. 저도 지하철에서 누군가 서로 부딪힌 모습을 보았는데 부딪힌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이 스미마생을 남발하더군요. 상대는 굉장히 인상 쓰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요. 전 정말 이렇게 팍팍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일본엔 실수라는 게 용납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 영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이 드물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식당이 없다거나 백화점 안에 매장을 찾을 때 잠깐 물어보려고 하면 다들 난처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도 발음이 매우 뭉개져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알아들은 척하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렇지만 저것들은 모두 약과입니다. 정작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식당에서 점원과 신랑 일을 한 날이었어요. 그곳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약 후에 무단결석하게 되면 어떤 사유든지 예약 어플에서 다음 예약 시 제한을 꺼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예약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후다닥 식당으로 뛰쳐나갔죠. 그런데 점원이 저를 받아주질 않더군요. 이곳은 유명한 맛집이었던지라 반드시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영어도 할 줄 안다고 되어 있어서 밥 먹을 때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오늘은 못 먹게 되었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예약해서 올 테니 제발 제한을 풀어달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사근사근 웃었던 직원들의 미소가 싹 사라지고 정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정만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말투와 행동거지가 모두 180도 바뀌었어요. 정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버렸습니다. 그는 아까와는 반대인 차갑고 딱딱한 어투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며 저를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더군요. 전 부탁하는 입장이었지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물론 고객의 실수에 주의 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냉소함에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정말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자상했던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이에요. 작은 실수에도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쏘아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 이후론 남은 일본 여행에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한번 잃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마음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하다가 마침내 일본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로 예매했었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의 상하이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연착되고 보딩 전까지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는 그 시간 동안 상하이를 구경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갑자기 인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똑같이 인출이 되지 않아 당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회피하거나 영어를 하지 못해 어쩔 도리가 없었죠.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던 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었습니다. 결국 환전소로 가봤지만 수수료가 1만 원이 넘어서 환전해봤자 되돌려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환전이 무의미한 상황이었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환전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저히 걸을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길거리 음식점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위생적으로 보였거든요. 머리를 긁던 손으로 음식을 굽고 집게가 없어 손으로 그냥 음식을 바로 들어 접시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방 상태 역시 형편없었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엔 이상한 정체. 모를 찌꺼기 같은 게 그대로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고 정말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로컬 음식 대신에 맥도날드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 와서 중국 현지 음식을 못 먹는 건 매우 아쉬웠지만 위생 상태를 보아하니 차라리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렇게 맥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매우 간절한 모습으로 외국 화폐는 안 되냐고 물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여행에서 남은 1000엔짜리 지폐 4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세트를 사고 1000원짜리 지폐를 낸다면 잔돈을 가지는 게 그들에게 꽤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거스름 돈은 받지 않을 테니 제발 외국 지폐라도 받아달라고 했죠. 그러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카드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자기네는 현금만 받는 매장이라고 카드 결제 기기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아직 비행기 도착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내식을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그 안에 배를 채워야 하는데 난감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떤 아시아인이 무슨 일이냐며 제게 먼저 영어로 도움의 손길을 건넸어요. 처음엔 중국인인가 했는데 가방에 태극마크를 보아하니 한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전 차근차근 제 사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뭔가 그녀가 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너무나 쿨하게 자신이 사주겠다며 선뜻 대신 돈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2,000엔을 주려고 했는데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라고요. 우선 알겠다며 나중에 억지로라도 주려는 생각으로 합석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동행 없이 홀로 왔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정말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상하이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났죠. 전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요즘은 영어 회화가 필수라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녀에게 말없이 엄지척을 날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회화 실력과 리스닝 실력 모두 매우 뛰어났거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저는 그녀에게 꼭 답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일본 지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죠. 고맙다며 기념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하기 위해 아이디도 주고받았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마지막에 천사 같은 한국인 대학생을 만나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길거리 가게라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일본과 중국에 오게 되었는지 아직도 과거의 제 선택을 매우 후회 중이에요. 한 명이라도 한국을 추천해줬더라면 한국을 알아보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전 아직도 그 대학생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녀와 꼭 함께 한국 여행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아직 반년이나 더 남았지만 무척 설레고 기대되는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 덕분에 위기를 면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BTS처럼 큰 업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에는 전혀 관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연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국의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묵묵하게 한국에서 일만 했는데도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감탄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대사들이었습니다.